제가 어제에 이어서 제 개인 이제 전과에 대해서 어, 전과죠. 뭐 범죄 뭐 경력이라고 해나 어쨌든 이제 그게 제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구구 운동을 해오면서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취득했던 이제 범죄 혐의들입니다. 어쨌든 뭐 전과들인데 그냥 뭐 앞서서 제가 다 얘기했지만 솔직히 그래요. 이거 뭐 남들이 뭐 각자의 어떤 판단의 어떤 기준은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제 스스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부끄러울 범죄는 없다. 그게 이제 뭐 어제도 총 18건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지만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불이한 권력자들 민주노총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 이제 사업자 그 고통을 이제 그걸 제가 도와주는 과정에서 거기 근로자들 민주노총 소속인 노동자들 이제 그분들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제가 문자를 한번 발송했던 거거든요. 법적 분쟁 가기 전에 이걸 그렇죠. 뭐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 노동자들 간의 관계가 만약에 안 좋았다면 진짜 뭐 사장이 그게 사용주가 근로자들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뭐 노예처럼 부리든가 만약 뭐 요즘은 그런 일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런 관계였다면은 좋지 못한 관계였다면 솔직히 뭐 제가 나설 여지도 없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네? 뭐 업체 사장님은 정말 가족같이 근로자 한 분 한 분들을 환경 이제 그거죠. 이제 재활용 이제 수거 분류센터를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그분이 근로자들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알뜰하게 챙기고 함께 일하면서 이제 뭐 동고동락하면서 해왔는데 민주노총이라는 그 세력들이 이제 거기 노동자들을 쉽게 말하면 미혹한 거죠. 그래서 그 내부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민노총 위원장이 이제 배후에 있던 원주시장 민주당 출신의 어떤 원주시장의 비호를 받다 보니까 실제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세업주 사장들 머리 위에 있었던 거예요. 머리 위에. 근데 유일한 그 업체 사장만 당신 그런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 없다. 노조위원장이면 노조가 활동할 것이지 왜 부당하게 어떤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왜 당신들한테 달라고 하냐, 왜 노조가 그걸 받아가려고 하냐 하면서 어쨌든 노조위원장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던 이제 영세 사장님이셨어요. 그분을 이놈들은 이제 쉽게 말 길들일 목적으로 거기 영세업체 근로자 한 명씩을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민노총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분쟁이 발생했던 거고 어쨌든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두 건, 최근에 이제 2020년 7월 10일 날 원주 법원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 구속이 돼서 1년형에 뭐 추징금 1,000만 원 해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 및 뭐 특수상해가 있었는데 특수상해는 그거는 뭐 제 내용 자체도 아니었는데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해가지고 제가 1년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 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좀 차근차근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따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그 지방선거를 출마하는 좀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2013년경에 이제 1년 전이죠. 2013년도쯤에 이제 저도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왜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2004년부터 제가 박사모 창립 멤버로 활동하다가 거의 9년, 10년 가까이 이제 활동하던 상황이었고, 그때도 제가 이제 4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초반이었고, 이제 30대 이제 결혼을 하고, 한참 이제 가정 경제를 다져야 되는 그 시점에 제가 뭐 나라가 너무 이제 위기에 처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을 기망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도 어쨌든 저는 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계기였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래서 9년이라는 생활 동안 시간 동안에 제가 좌익 세력들, 종북 세력들과 면전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많이 힘들었죠. 경제적으로도. 좌익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제 사실 우리 우파 진영 내에서도 저를 그나마 저를 알고
그 십실반 후원해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분 단 얼마일지라도 우리 저에게 우리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 그 계좌에 후원을 해주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들이 정말 일단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뭐 대의를 위한 옳은 길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공로들은 사실 그분들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버텨왔던 겁니다. 그나마. 아무튼 그때 이제 이미 제가 2013년도 말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도와주던 우리 원주에 한 동지가 있었어요. 이제 경호업이죠. 경호업체를 이제 운영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도 많이 이제 좀 독려를 했었어요. 우리 정 대표는 뭐 이번 기회에 그 정치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정치 쪽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지금 사회운동만으로도 너무 힘드니까 왜 뭐 지금의 국민의힘이지만 그때는 뭐 새누리당 그때인데 정당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좌파 진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민주당 그 정치 권력하고 그 좌파 시민단체하고 그 상당한 이제 연결고리가 아주 탄탄해요. 그래서 이제 좌파 진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어쨌든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런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시민운동을 하거나 좌파 이제 시민운동을 하거나 그때 정치 성향이 이런 친구들 이런 세력들이 이제 정치 쪽으로 이제 그 민주당을 그 발판을 삼아가지고 정치권 나오게 되는데 우리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특히나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이들은 그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분명히 우리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있어 왔는데 선거 때는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해요. 왜? 표 한 표가 아쉬우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정치권에서 싸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여러 현안들이나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맞서줘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얘네들이 정치권하고 싸우면은 정치권이 약자입니다. 왜? 얘네는 여론을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교조라든가 얘네들의 어떤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이제 불법 행위라든가 이놈들의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이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나서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우리가 그들을 맞서가지고 정교조나 민노총이나 그놈들을 많이 이제 제압했던 경우는 많았습니다, 과거에.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선거 때가 지나게 되면은 보수 성향의 정치권에서 그냥 나 몰라요.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원주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뭐 박정아 의원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선거 때는 이제 막 같이 할 것처럼 하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은 정말 그때보다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뭐 최근에 뭐 그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그게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아주 오래된 이제 그 극장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 문화유산으로 해가지고 그 건물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 건물이 이제 아주 붕괴 직전에 있는 이제 그 4등급 수준의 어떤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걸 이제 좌파 성향단체, 시민단체들이 앞장서가지고 거기 그 공간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민 문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 건물은 다 무너져 가는데 무너져 나가는 그 공간을 하면 결국 이게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 뭐 기둥하게 되면 그 비용이 차라리 허물고 새로 짓는 것보다 그 비슷한 수준 들어갈 텐데 어쨌든 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원주 시민들 선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지역이 원주에도 나름대로 이제 보수 성향의 단체가 하긴 그 좌파처럼 이제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사단법인 원주 한마음 포럼인데 거기도 이번에 투개표 부정선 거짓 선동이 미혹되는 바람에 그도 완전 맛이 갔고 그나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로 지역에 이제 20년 가까이 지금까지 활동해 왔기 때문에 원주 지역의 정치권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이런 사람들을 절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사건 중에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의원이 한 명이 이제 좌파 시민단체, 그 관변단체에 의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공격받으면서 부당한 이제 이런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정치적 생명이 끝날까 할 것 같으니까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네? 그럼 제가 맞서가지고 결국 그는 완전히 지압을 해버렸죠.
네? 제압하던 과정에서 결국 그놈들이 그 기자가 저를 이제 뭐 그 모욕죄로 해가지고 고소한 사건인데 물론 거기 담당 도의원이 또 그 사실 것도 외면한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하긴 뭐 저희 시민단체는 그래요. 이게 내가 그 어떤 뭐 민원에서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가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었고 왜 요구하게 되면은 그게 자칫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거든. 네? 아무리 시민단체 가지고 도와주면은 그들이 이제 좀 자발적으로 그냥 자기들 이런 단체가 있어야 돼. 이런 단체가 지역에서 많은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뭐 자금이라든가 후원이라든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괜찮아. 그리고 우리 단체 회원이 참여 가지는 건 괜찮은데 이걸 또 도와주면은 사람들 막 그런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찾아오는 민원인들 보면은 정 대표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도와주면은 제가 정 대표는 단체에 많이 그 자금을 밀어주겠다고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대가잖아요, 대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린다는 사실을. 그걸로 이제 저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걸 코골이 하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저는 그렇게 대가성을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가성을 할 거면은 당신들 돈 줘가지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또 법적인 도움이나 조력을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사람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도와줬다가 나중에 돈도 조금 이제 틀어지면은 자기가 도와준다고 해놓고 자기가 순수하게 후원해놓고서도 나중에 말 바꿔가지고 이제 뭐 변호사법 위반해 내가 처음에 돈을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런 거 좀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힘들었던 거예요. 20년을 사회운동에 오면서 어찌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구야 거기 참여연대나 좌파 시민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좌파 진영의 시민단체들은 안 힘들어요. 왜 그놈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걔네들은 아시잖아요. 모든 분들 알잖아. 삼성이라든가 대기업을 이제 막 들고 까는 거야. 여러모로 해가지고 왜곡해서 까. 그러면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기업 이미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 또 사단법이니까 단체에다가 그냥 이제 후원금을 주는 거야. 후원금 주면 야 우리 단체 우리 기업 좀 까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그 자식들 그렇게 이제 단체를 키워온 거예요. 작은 면이나 이런 면에서. 사실 이거 명백한 건 불법인데, 이게 정확하게, 왜냐면 이거는 기업이 이제 자기네들 그 기업 이미지가 이제 흐려질까봐, 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그럼 법적 대응하는 그 자체가 이제, 시민단체는 여론화 시키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론화. 네? 지역의 주의 시민들이나 일반 우리 어쨌든 국민들에게 이게 사실 팩트든 거짓이든 간에 어쨌든 여론화 확산시키는 게 이제 시민단체의 하나의 저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법정 소송 걸리는 와중에도 기업의 이미지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삼성인데서 이제 후원을 막 매덕대씩 후원을. 그러니까 참여연대 과거의 박원순가 그런 식으로 배를 불렸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좌파단체가. 근데 저희는 어쨌든 단체 이름도 행동하는 양심이거든요.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그렇게 민원 찾아온 사람들도 이렇게 그들이 뭐 자기가 도와주면은 이렇게 우리 단체 도와주겠다 이런 제안들을 숱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가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100%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들 정말 어려운 상황이나 사정들은 제가 이해해. 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단체 이름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개입을 하려면은 당신에게 유리한 것만 저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실대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요거면 다 줘. 모두 다 줘. 내가 객관적으로 특정 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전체 상황을 판단한 이후에 정말 이게 사회의 공익적인 공익에 부합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이구나. 아니면 법률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서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된다면은 그때 우리가 나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서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 단체가 후원을 하든 안 하든 당신은 자유야.
자유야. 안 해도 상관없어. 안 해도 상관없고 해주면 고맙지. 후원해주면 고맙지. 근데 안 해도 우리가 뭐 요걸 게 있어야죠. 뭐 각서를 쓴다. 아니면 우리가 받기를 했어요. 법적 효력이 있어. 명백한 거는 범죄 행위인데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 왜 대가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법적인 자문이나 어쨌든 이제 법률 행위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가지를 이걸 받기를 약속을 하고 이제 미래에 받기를 약속하고 하는 행위도 다 해당됩니다. 이제 광범위해요. 이런 뭐 변호사법 위반 어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사회의 질서를 위한 부분도 있고 또 변호사들을 때 자기네들 어떤 뭐 밥그릇일 수도 있죠. 아무튼 사실 요즘 변호사들 중에 사기꾼들 많잖아요. 진짜 그 법적인 그 사기꾼들. 특히나 이번에 뭐 투기표 부정선거에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그 자식들 진짜 사기꾼들이죠. 100%. 네? 투기표 부정선거 거짓이죠. 뻔히 아는 자식들이 네? 그냥 이제 의뢰인 투기표 부정선거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 자들 그들의 이제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대도 않는 없는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정광 목사님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놈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불순한 이제 변호사들 많습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혼탁한 거예요. 아무튼 저희 시민단체는 어떤 이제 거기 민원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과정에서도 돈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대가성을 절대 요구 못합니다. 그게 제가 기본 원칙이었었어요. 2004년 때 뭐 박사모 활동할 때 어차피 저도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2008년도에 제가 기독시민연대를 서울 여전도회관 전국의 서울 여전도회관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 창립대회를 열었거든요. 그때 제가 사무총장으로 하면서는 이제 우리 한국 교계 내에 어떤 여러 가지 민원건들, 교계 내에 어떤 교회 내 대형 교회 어떤 분쟁건들 많았잖아요. 그 과거에 뭐 정삼지 목사님 교회라든가 그 목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 큰 교회에 그 분쟁이 있을 때 이제 저희 단체에 이런 거 제보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가서 그 도와주고 이걸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제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분쟁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뭐 업체나 이런 사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단체에 많이 이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그는 뭐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과거에 뭐 기독시민연대를 제가 활동할 때니까 지금도 위에 보면 자료들 많은데 뭐 그때 뭐 성경책 아시죠? 성경책이 이제 그때 당시에 2000 몇 년도야? 2008년도 9년도 2010 그때쯤에 이제 한번 그 개혁 개정판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찬송가 뭐 공예 그 찬송가 공예하고 그리고 이제 찬송가 공예하고 거기 이제 그 출판사 기독교 이제 출판사하고 어떤 이제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던 거예요. 한 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저희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고 저희가 접근할 때는 어떤 특정 이해관계에 얽힐 수가 없어요. 이해관계에 얽혀버리면은 우리도 휘말려 버리거든. 시민단체가 자칫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객관적 사실 토대로 해가지고 좀 한국 교회에 무엇이 이제 덕이 되고 힘이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 왔는데 아무튼 제가 이런 사회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는 외면하지. 네? 정치권에서는 이거 좌파 진영에서는 지금 윈윈 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보수 정치권에서는 사실 딱 당선되고 나면은 시민단체 그냥 나몰라요. 그리고 원주에 이제 아카데미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도 이 윈윈이 돼 있으면은 그런 정보들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정치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팩트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자료를 전달해주면 우리가 내용을 판단해가지고 오케이 우리가 나서 네? 그럼 나서는 부분이 되고 또 어쩌든 필요한 부분들을 그들이 함께 해줄 수 있는 또 뭐 후원하라든가 아니면 뜻을 같이 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붙여줘가지고 그 힘을 좀 결집해가지고 목소리를 내든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안 돼 있다 보니까 솔직히 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그게 경호반 친구가 내보고 하는 얘기가 이제 정치권으로 좀 나가는 게 낫지 않냐. 자금이나 항상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정치권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뭐 정당한 보수를 받으면서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이제 그 정치 개혁이라든가 정치 변화를 위해서 나설 수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라고 난 저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그때 솔직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저도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래 맞아 만약 공천을 받을 수만 있으면은 일단
자금이나 이제 이런 문제들 크게 이제 그 부담이 없는데, 그래, 보면은, 그래, 이번에 한번 그 터닝 포인트로 한번 삼아보자. 거의 2014년 지방선거 때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 삼아가지고 만약에 이때 내가 공천을 못 받게 되면은 이제 출마도 당연히 포기하는 거죠. 무소속 나가봐야 당연히 안 되니까. 뭐, 만약 공천을 받게 되면은 최소한 뭐, 그 정치자금법에 해가지고 선거 비용은 무조건 100%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5,900인가 그럴 거예요. 시의원이 아마 5,300인가 500인가 그러는데, 그 비용, 그 법정 비용 내에 사용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설령 내가 낙선된다 할지라도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담이 없죠. 당연히 또 나가면 또 당선됐겠죠. 그런 게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도 뭐 어쨌든 초기 자금조차 사실은 없었어요. 정치에 이제 나간다고 했는데 초기 자금조차도 내 수중에 한 몇백만 원 돈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였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자금, 정치, 어떤 내가 선거 출마하는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어떻게든 이제,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겠다. 그 차용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건 어차피 제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저는 믿고서 이제 저도 출마 의사를 밝혔고, 지역 언론에서도 이제 그 시민단체, 정암철 시민단체 그 대표가 이제 출마한다. 뭐 보수의 아이콘이다. 그때 제가 젊은 나이 때 30대 초반부터 이제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뭐 보수 중에서는 좀 젊은 편에서 제가 속하죠. 그 지역에서도 많이 이제 기자들도 기대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웬걸, 선거가 이제 다가오기 한 3, 4개월 전인가?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경호업체 내부의 어떤 사건 때문에. 어쨌든 그 친구도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고, 제가 그 사정을 많이 알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자금, 출마하는 자금이 이제 지원하기란 친구가 갑자기 그 구속되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딱 앞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좀 엄청 고민스러웠죠. 이거는 뭐 다른 것도 저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삼겠다라고 이제 결심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뭐 제 와이프한테 솔직히 미안하죠. 제가 30대 초반부터 이제 그 결혼 그 신혼 때부터 제 나름대로 뭐 나라고 하겠다고 나섰지만 제 가족한테는 진짜 못할 짓이죠. 그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고 막 그렇게 활동해 왔는데, 결국 어쨌든 이제 와이프 가족한테 제가 좀 뭐 이런 상황이 이랬으니 이제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도 또 하필이면 또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 내도 이제 뭐 그래 제가 뭐 어쨌든 제가 가장으로서 제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가족 내에서도 또 정치적 성향이 또 틀리잖아요. 다 같은 이제 한 가지 성향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 가정이 그랬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지원이 안 됐어요. 이게 그 가족 내에서 큰 금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공천 비용,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그 비용이 있었습니다. 한 3, 400인가 들었었는데 그 비용이 그때 당시에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때 엄청 내가 좀 막 너무 괴로웠거든요. 괴롭다가 그래서 와이프하고 아내하고도 그때 많이 이제 좀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좀 집을 좀 박차가 나오는 제가 이거는 제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져가고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별거하는 그 상황이 됐고, 왜냐면은 저는 그때 얘기했던 제 삶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삼으려고 했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왜냐면 일단 사회운동을 하려면 자금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기본적인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지 그 사회운동을 하는데, 이 웬걸 빚만 계속 이제 누적이 돼가니까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공천 못 받으면 그걸로 내가 사회운동을 접고 이제 제 생업으로 이제 가장으로 돌아가려고 다 그런 결심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내 의지 자체가 꺾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내가 박스 나온 관인이 됐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제 가정 형님들한테서 제가 결국은 도움을 받아서 결국 내가 무소속 출마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당연히 무소속 나가시니까 당연히 낙선하죠. 하지만 저도 의미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공보물을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 원주 지역 유권자한테 막 뿌렸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그 다 있어요. 이광재 그 2010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이광재 부친 정치 테러 사건이 명백한 공작 선거였다는 거. 명백한 부정선거였죠. 그런 것도 이제 뭐 법정 이거는 뭐
우리 공보물은 선거 때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공보물은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바로 날라가요. 이거는 당선이 돼도 아웃이에요. 작은 거짓말만 들어가도. 근데 뭐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다 담아버렸지. 그게 다 팩트였으니까. 그 광우병 거짓 선동의 실체까지 다 그 보도 거의 공보물에 다 담겨 있어요. 그 지금도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 그 선거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기록들 다 있습니다. 그 공보물이나 그때 당시 이제 벽보물 다. 아무튼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선거빚도 한 뭐 800 가까이 이제 뭐 현수막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비용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그때 한 민원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 태장감리교회라고 그 원주에 있는 큰 교회인데 거기도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을 때 그 저희가 개입을 하면서 거기 불법 시위대의 그 놈들의 계획을 완전히 제가 박살내고 결국 이제 그때 그 은퇴하시는 감독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안정화시키는데 이제 많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저를 기억하던 분이 나중에 뭐 삼성감리교회로 옮겼던데 거기서 이제 삼성감리교회에서 이제 그게 그 교회 다니나 뭐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어떤 많은 이제 어떤 사기도 당하고 막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지금 뭐 남편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사망 보험금까지 매덕을 받았던 보험금까지 사기꾼에게 쏘가 다 날려먹고 그 사기꾼에 의해 가지고 본인도 공동 사기범으로 그 공동정범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몰려가지고 구속이 됐다가 그 너뚱이 이제 아이가 이제 갓난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 양육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제 법원에서 구속시켰다가 이제 3, 4일 만인가 일주일 만인가 해가지고 불구속해가지고 재판 받는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산 다 날려버리고 뭐 보험금 다 날려버리고 그다음 뭐 원룸도 비용도 몇 개월째 못 내가지고 집도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처했던 민원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단체도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일일이 개입을 안 합니다. 우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쌍방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접근을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처한상이 너무나도 이제 너무 좀 뭐 당장 거리로 뭐 내쫓기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교회 내에도 그때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삼성감리교회 내에도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송기현 변호사라고, 그 송기현 변호사가 지금 이제 원주의 을의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이 있는 이제 송기현 의원이에요. 그 교회 그 권사님들이 거기 민원을 데리고 거기 같은 교회 성도니까 성도 뭐 안수 집사인가 어쨌든 거기 송기현 변호사까지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성도가 같은 교회 성도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변호사가 아까 말했던 그 공동사기, 그러니까 이 민원인의 그 보험금, 그 남편이 사망으로 받았던 보험금을 다 사기 쳐먹고 다 날려먹고 했더니 사기꾼 그 친구를 변호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관계 때문에 한 변호사가 이제 같이 이게 맞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변호사법 윤리 강령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제 외면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는 돈을 줬다 외면을 해버린 거예요. 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민원인이 이제 거기 이제 그 부동산 사기꾼인데, 부동산 사기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 원래 이제 그 주범이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이분 다 사기를 당한 입장인데, 결국 같이 이제 부동산 다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주범일 때 구속이 됐는데, 그 주범으로 구속된 사람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이제 송기현이었거든요. 그 송기현이는 이 사람을 변호를 하다 보니까 이 죄를 이 여성분한테, 이 민원인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의 어떤 공동점 원래 범인 이 사람이다 해가지고 긴급 구속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송기현 변호사가 구속시켰던 당사자였던 거예요. 이 민원인을. 그건 나중에 확인된 부분이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내가 송기현이면 민주당 국회의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죠. 어쨌든 그쪽 성향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 혹시 뭐 그런 면에서는 우리 또 시민단체도 나설 수 있는 명분도 있었고, 그래 아무튼 이제 결국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이분의 어떤 민원을 같이 이제 그때 권사님 두 분하고 왔었거든요. 세 사람이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그 민원 내용에 자세히 제가 청취하고 있는데 이 뭐 한 열 몇 건이 이제 얽혀 있는 거예요. 열 몇 건이 얽혀가지고 뭐 여기저기 사기당하고 막 이런 건데 야, 이 도무지 뭐 이분의 말로만은 제가 이거 믿고 할 수도 없고 그 섣불리 또 이건 그 개인 사인 간의 문제는 또 이해관계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또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선거 비용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도 저희 그 형님, 그 친형님이 하는 사업에 이제 함께 좀 일도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일을 해야지 나도 이제 그 빚을 갚죠. 그런데 이 민호님 계속 이제 찾아오게 돼, 계속 연락 오고, 어떻게든 왜 그분의 입장에서는 진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분의 심정에서는. 왜요? 뭐 변호사를 사용할 비용도 없고, 변호사한테 이제 또 그 민원건 중에 변호사한테 사기당한 건도 있었어요. 변호사한테. 어쨌든 이제 그런 건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는 계속 연락이 왔고, 그러던 와중에 저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이제 결국은 내 상황도 그렇지만은 일단 계속 이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도와달라고 하고, 뭐 전화도 연락도 오고 메시지도 하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그 10건의 내용 중에서 저도 너무 이제 저도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외면하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결국은 일단 알겠다고 내가 좀 찾아보겠다. 그러면 어떤 민원건을 내가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이제 본인의 지금 가장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가 검토해 보겠다 해가지고 받았던 자료를 좀 검토를 좀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금 이제 미지급건이 하나 있었어요. 보험금 미지급건.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나마 그 내용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보험업을 해봐서 제가 알아요. 보험업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 제대하고 군에서 제대하고 2001년도에 제대했으니까 2002년도에 제가 그 AIG라고 외국계 생명보험사를 제가 입사를 하면서 이제 보험과 인연이 됐거든요. 보험의 그 소중한 가치는 제가 너무 이제 마인드가 돼 있죠. 그래서 많이 배우게 됐고, 실제로 이제 그런 고객의 생명을 담보로 이제 혹시나 내가 어떤 사후에 어떤 불의한 어떤 사고로 내가 사망이 되면 내 남아있는 유가족, 내 자녀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유산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원래 생명보험 안 됩니다. 가족에 대한 이제 가정에 대한 사랑이랄까, 가정에 대한 이제 이런 애정이랄까, 이런 이제 공동체가 이게 온전하지 못하면은 보험 산업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생존보험도 있지만 사망보험금이 핵심이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미제급권 사건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 민원인 분이 보니까 이제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이제 이분이 그 전에 시장에서 이제 시장에서 그 상업적으로 이제 농산물도 팔고 이렇게 하다가 이걸 이제 그때 보험회사 이름은 내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화재인데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험 설계사 교육을 받는 과정이었어요. 보험 설계사 그 과정을 거치고 이제 신입으로 이제 받는 과정이었는데, 보통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입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은, 보험 영업사원에 입사하게 되면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나 또 자기 계약이나 해가지고 보험을 설계해가지고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당액을 주니까 원래 그걸 권장하지도 않지만 이제 처음에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남편이 이게 두 번째 남편입니다. 그걸 떠나서 아무튼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쨌든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을 했고, 그리고 또 새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혼인 신고까지 했던 이제 그 남편도 전 부인이 있었고, 전 부인과 이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이분이 이제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기 한 달도 채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 여성분이 자기 남편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통 우리가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가 싸잖아요. 보통 2만원, 한 3만원 정도 하거든요. 2, 3만원 정도 선하는데, 이게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은 보통 커요. 1억 5천, 1억 그렇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을 이제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가 직접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으면 계약 자체가 그냥 무효입니다. 네?
이거는 그 계약 자체가 없던 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무효예요. 이거는 대법원 판례도 이미 수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필 서명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험 설계사가 입사를 할 때도 자필 서명하지 않는다 걸리게 되면 이제 자기도 잘려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게 강조되는 건데, 이 사건이 뭐냐면은 자기 남편을 사망을 담보로 하는 이제 그게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남편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이 남편을 대필 서명을 해가지고, 본인이 설계사니까 자기가 대필 남편 이름을 대필 서명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이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렇게 원래 이거 안 되는 거 본인도 알 텐데 아무것도 남편한테 그 사실 얘기 안 하고, 남편은 그거 받으면 되는, 남편이 이제 서명을 안 한, 그 남편한테 얘기를 처음에 안 했던 거야, 아예. 어쨌든 본인이 그 일방적으로 가입을 했던 거죠. 뭐 나중에 또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하필이면 보험을 딱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잘 아시죠? 보험회사에서 그 콜센터에서 연락이 갑니다. 피보험자에게 이런 보험을 가입하셨나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걸 제대로 안내 받으셨나요? 직접 자필 서명 받으셨나요? 약관하고 정권인 거 다 배부 받으셨나요? 이게 다 물어봐요. 청약서하고 배부 받았는지. 그게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콜센터에서 일단 전화를 했는데,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보험 가입한 적 없는데요? 이리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녹음이 다 됩니다. 보험 가입한 적 없는데요? 그러더니만 제 남편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이제 혹시 와이프가 아내가 보험회사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남편 부인이 가입했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이게 콜센터에서는 그럼 다시 예를 들어 보통 같으면 그럴 수 있죠. 본인이 지금 서명 안 했네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콜센터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콜센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콜센터는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센터 봤을 때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전화가 끊은 것인 거예요. 끊으셨으면 당연히 원래 정상적인 절차면은 이게 본사에서 당연히 해당 그 지점으로 연락이 가가지고 해당 그 설계사한테, 네? 그 설계사가 계약자이자 설계사다 보니까 설계사한테 연락이 가서 이거 바로 이걸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시 정정하거나 제대로 남편 계약을 받거나 이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이 절차를 거치니까 시간이 걸리죠. 보통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저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또 회사가 또 그냥 묵인했을 가능성은 배제 못해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인데 남편이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첫 달 보험료는 들어갔어요. 첫 달 보험료는 원래 보험료가 첫 달 빠져야지 계약이 체결되는 거니까. 빠지는데 이거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하니까 본인이 자필 서명한 계약이 아니고 무효 계약이야. 확인됐는데 보험회사가 향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을 해버렸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게 안 그래도 이제 본사에서 연락이 왔겠죠. 이거는 무효 계약이고 왜 이걸 결국 다 받았을 텐데 왜 책임은 물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남편 사망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험회사에서도 어차피 이거는 청구에 어차피 무효 계약이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그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각서를 써라. 이렇게 하는 대신 이제 어떤 행정 책임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런 책임 묻지 않고 그냥 직장을 계속 이제 다닐 수 있게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된 사건이 있더라고, 하나가. 그래서 내가 지금 그나마 이분은 이 민원건 같은 경우는 빨리 지금 당장 이제 돈이 뭔가 해결돼야만 이분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다 결국 이 문제를 이걸 한번 건드려보자 해가지고 이분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상의를 했죠. 그럼 이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가 본사를 가야 된다. 보험건부에 있는 담당자를 직접 만나야 된다. 그때 이제 그게 해당 보험회사 본사까지 올라가가지고 보험 담당자, 보험금 지급 담당자하고 직접 이제 만났어요. 만나면서 이제 제가 제 명함을 건네주면서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그 전에 제가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1년도에 그때쯤에 이제 10년도 11년도에 낙곰수를 제가 고발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언론에 엄청나게 크게 터졌거든요. 낙곰수 고발한 정황처럼 누구 해가 언론에 이제 진짜 다음에서 이제 인기 순위가 이제 인기 검색어 제 이름이 올라갈 정도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난리났. 그러니까 전국이 원래
뭐 정엄철이 제가 그 어쨌든 알려졌던 계기가 된 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됐던 게 바로 그 낙검수 고발 사건입니다. 그 낙검수가 저 때문에 결국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 이름을 검색하면 기사가 많이 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하고 만나가지고 모든 사정들 다 얘기했었어요. 이런 쭉 내용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봐도 이거는 보험회사가 한 달 보험료가 들어간 상태에서, 또 이것도 계약 자체가 무효 계약인데, 보험회사가 이런 걸 지급하려고 하면 내 같아도 만약에 이거는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게 나도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가 된다.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얘기하면서. 네, 그런데 이분의 사정도 제가 좀 설명을 했죠. 이분도 이걸 청구 말고 그 외에 다른 타 보험사에서 한 3억 가까이를 보험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안 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이분이 이제 그 사망보험금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들, 그런 거 있습니다. 미망인들 있잖아요. 저도 그때 그걸 처음 겪었어요. 그 어떤 그 남편이 만약 사망하게 되면 그 미망인, 그 부인 있죠. 목돈이 생기거든요. 보통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보험 전혀 하나도 가입 안 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작은 이제 상해나 이런 보험, 운전자 보험 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은 그 미망인에게, 그 부인에게 갑자기 목돈이 생긴다는 건 알고 있는 전문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이제 접근해가지고 그 사망보험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건데, 그때 내가 겪었는데, 그런 사기꾼을 당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남편 사망을 다 날려먹고 지금 완전 그리운 내쫓기게 이런 상황이 처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이제 사유를 들었죠. 그 보험회사도 그때 뭐 설령 만약에 그게 뭐 남편 사망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으로 보험금 지급 안 하는 거 맞아요. 그럼 그 이유일지라도, 그냥 절차일지라도 그래도 정상적으로 그 피보험자가 이제 자필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을 담보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것들을 정식으로 근거를 남겼으면 사실 보험회사가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냥 그 각서만 받고 보험금 청구 안 하니까 그냥 이제 각서만 받고 이걸 그냥 덮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보험회사가 실수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것도 뭐 굳이 이제 사실 이 사건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민원인이 뭐 서울에 있는 이제 또 이 사기꾼한테 쏘아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그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이 보험금을 이제 청구해달라, 이걸 못 받은 돈을 청구해달라고 변호사 선임을 한 거야. 변호사 선임을 하니까 당연히 그 변호사는 그런 거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준 거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가 나서야 되는데, 변호사가 보기에도 청구가 안 될 것 같거든. 청구해봐 이건 무효계약인 걸 아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때는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아까 이분이 이제 변호사한테도 사기당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건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내 가족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보험금 청구하는 서류 꾸미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사망 진단서부터 해가지고 서류만 다 떼가지고 보험사가 필요한 서류만 그대로 제출만 하면은 보험금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급받으려고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내가 이거 보험금 청구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잘 모르니까 법무법인에서 이거 청구해 주시고 그 보험금의 뭐 10%를 챙겨가십시오. 그렇게 의뢰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그걸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보험금 청구하는 걸. 그냥 청구하면 되는데. 근데 이 민원인은 쉽게 말하면 그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보험사, 이것까지 해가 보험금 청구해 달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했던 건데, 결국 그 법무법인에서는 그냥 이거는 손도 안 대고 이거는 처리도 안 되고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돈을 받는 보험사들, 그것만 보험금 청구해가 보험금 받은 거에서 거기서 10%를 떼고 이제 의뢰인한테 줬더라고. 명백한 사기죠. 네? 세상에 이런 사기도 당했더라니까요. 이게 어쨌든 본인도 알지, 이게 보험금 청구해봐야 이거는 이제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청구 안 된다. 사실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건을 결국 이제 담당자 만나가지고 결국 그 담당자를 이제 저희 편으로 만든 거예요. 제 편으로. 네? 보험의 가치.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강조했던 게 그런 거죠. 보험이라는 건 정말 어떤 이제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선의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건데, 뭐 악의의 보험은 안 되죠. 내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그게 보험 사기잖아요. 보험 사기는 아니지만은 선의의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어쨌든 그 사고가 많이 우연히 발생한 게 맞다고 하면은
그 보험금 지급하는 건 보험회사의 근무 가치 아니냐. 제가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결국 어쨌든 이분도 지금 이미 다른 데서 보험금 받은 것도 다 날려버리고 이미 상황 1이 됐는데,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하는 과정에서 결국 보험사가 나중에는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담당자가 전화 와가지고 정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이제 하시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많이 고민을 하다고요. 원래는 보험금을 이제 청구하게 되면 일단 이제 지급할 수 있어요. 그게 여하튼간 계속 민원 제기하면, 왜냐면 그 설계사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해 줄 수 있어. 그 요청한 대로. 왜? 설계사 잘못한 거니까. 대필 서명한 거잖아요. 그럼 대신에 그 설계사 이자 그 계약자 이자 피보험자 그 계약자가 직접 피보험자 대필 서명이기 때문에 그 계약자는 당연히 계약은 무효이지만 그래도 보험 설계사한테는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구상권. 왜? 그 설계사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부당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의 수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급하는 대신에 우리는 보험회사는 그래 얼마가 됐든 지급하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그 설계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협의가 온 거예요. 사장님도 이제 그렇게 하고 하니까 정 대표님이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 대신에 이제 50%를 제가 보험금에서 50%를 지급하고 대신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걸로 설계사한테. 그 결국 계약자이자 거기 수익자가 되니까 수익자한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죠. 원래는 못 받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과정 전에 이제 제가 이분하고 민원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이제 계속 나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도 제 형편이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본인이 와보면 알지. 네? 그때도 저도 한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뭐 현수막이나 어쨌든 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저도 자금 밑에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계속 이제 자기 민원권 도와달라고 오지만은 내 사정은 뻔히 알지. 그러니까 본인도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자기가 이 민원권 해결을 해주시면 우리 단체에다 이제 후원을 하겠다. 좀 늦게 후원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성을 제가 못 받습니다. 수차례 얘기하죠. 우리가 대가성을 못 받는다고.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이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그 정 대표 많이 힘든 거 아는데 그 일방적으로 도움 받는 것도 자기도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법에 저촉 없이 그럼 자기도 마음 편하게 좀 도움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자기도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이게. 근데 얘기하길래 여러 차례 얘기하길래 결국은 제가 이제 방법을 얘기해준 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제가 서북청년단을 막 재건한 시점입니다. 재건하는 시점이었고 막 이제 총회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참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로 올라가는 경비가 없어가지고 서울에 이제 서북청년단 재건 총회 준비 회의를 하러 가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것까지 내가 고민하고 있을 정도인데, 뭐 거기 뭐 서북청년단 함께하던 우리 동지분들은 이제 내가 그렇게 사정을 얘기해도 단돈 10원도 그 경비 지원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 어려운 사정을 뻔히 하는 그런 사정이었고, 그래서 나한테 그 욕을 하지.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러면 차라리 본인 민원권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거는 제가 이미 손댔으니까 제가 이건 도와드리겠다. 대신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이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 또 서북청년 재건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만약에 본인 뜻을 같이 해서 우리 회원을 참여해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본인 민원권이 만약에 좋게 잘 해결되면은 본인이 그때 우리 단체 회원 자격으로 후원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우리 단체 회원 자격으로 후원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그 제안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해 2014년 10월경에 10월 15일인가 날짜 임명장이 있던데, 그때 제가 이분을 비롯해서 우리 10월 23일이네. 10월 23일 날 이분을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 위촉하면서 또 우리 여성위원장하고 몇몇 교육위원장하고 몇몇 같이 우리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다 위촉장을 다 드렸었어요. 정식으로. 이때부터 이분은 이제 우리 서북청년 재건하는데 많이 함께 했었죠. 그래서 지난 서북청년 재건 총회가 2014년 11월 28일날 있었는데 그때도 함께 해가지고 많은 역할들 도와줬었어요. 인터뷰까지 했고 거기 영상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쉽게 뭐 우리 단체 회원으로서 동지로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활동하셨던 분이야.
그렇게 활동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연말이 돼가지고 그 2014년 이제 12월 말쯤이 돼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전화 와서 아까 50%그 제한을 얘기한 거예요. 50% 제가 직업하는 걸로 이제 자기가 나서서 결정하기로 됐다.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입장만, 그러니까 민원 입장만 확인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에도 직업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내가 얘기를 했죠. 이분이 그전에 뭐 솔직히 그때 얘기했었어요. 그전에도 나한테 우리 자기가 돕고 싶은데 우리 행실본의 단체에 뭐 얼마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느냐 얘기할 때 솔직히 그때 제가 이미 앞서서 말했지만 선거 빚이 한 7, 800 가까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움직이려면 또 기본 자금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한 1,000만 원을 한 1,000만 원 자금이 있으면은 우리 단체에 도움이 된다. 명이 힘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마음이 부담스럽죠. 왜냐면 이게 그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만약에 이제 50%면은 1억 5천, 사망보험 1억 5천이거든요. 1억 5천에 50%면 7,500이잖아요. 7,500이 또 그게 고스란히 이분한테 가는 게 아니었어요. 왜? 이분 그 사망한 남편이 전 부인이 있거든요. 이분도 그 재혼한 부부이기 때문에 전 부인하고 그 사이에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상속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500을 받으면은 이게 어쨌든 한 2,000에서 2,500 가까이 2,000에서 2,500 가까이가 그 자녀에게 갈 돈이에요. 거기 전 부인의 그 사망한 남편의 전 부인의 자녀에게 갈 돈. 그러면 결국 이 민원이 질 수 있는 금액은 한 5,000 가까이 되겠죠. 거기서 제가 그 1,000만 원을 받는 저도 마음이 부담이 있었죠. 솔직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분이 안 주면 그만입니다. 왜? 약정한 사실도 없고 이미 뭐 법적 효력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자체가 내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제 본인은 나중에 이제 저하고 마지막에 이제 얘기했죠. 50%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겠냐 하니까 자기도 너무 뭐 고맙다 아니면 못 받을 돈이고 본인도 좀 알더라고요. 못 받을 돈인데 그 50% 받게 돼서 고맙다고 감사하다 그냥 이걸로 빨리 끝내자. 괜히 지금 당장 이제 돈이 빨리 해결되지 그 원룸에서 안 쫓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돈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더 따질 수 있는 그런 법적 소송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 그리고 보험회사도 50%가 아니면은 자기는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입장이었거든요. 그 법정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 그 본인도 그냥 50% 빨리 이대로 빨리 마무리 짓고 그 돈이라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알겠다고 이제 본인이 동의했으니까 그럼 제가 보험회사에다가 이걸 통지하기 전에 제가 좀 고민 한번 해보겠다고 이 마지막 저한테 위임을 해달라 그 위임을 이제 구두로 내가 받아놓고서 그날 저녁에 제가 장문의 편지를 그 보험사의 그 담당자에게 내가 보냈어요. 그게 우리 사이트에도 다 공개해놨습니다. 지금은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하면서 조목조목 이제 내용을 쓰면서 보험사가 이렇게 배려해주고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보험의 가치에 신뢰해 너무 감사하고 이런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험회사에서도 이걸 영업에 사용하는 건 우리가 동의하겠다. 다 얘기했죠. 하지만 이제 이번에 처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제 50%보다 10%만 좀 더 추가를 해주면 고맙겠다. 그러면 이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제가 이제 상세히 넣었어요. 상세히 넣어가지고 보험회사가 조금만 더 좀 배려한다는 마음에서 이제 그 10%를 좀 더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담당자 연락이 왔죠. 연락이 왔길래 혹시 그 내용 봤냐고 제가 다 잘 읽었대. 그래서 보고 정 대표님 보내주시는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말해도 고맙잖아요. 그래 알겠다고 고맙다고 좀 수고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게 60%로 지급하는 거로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60%로. 그러면 1억 5천에 60%면 9천만 원이잖아요. 9천만 원. 9천만 원이니까 이제 7,500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 1,500을 더 받은 셈이 돼버린 거죠. 나도 기뻤고, 내가 이분한테, 민원한테도 알려줬죠. 자, 60% 최종 받게 됐다니까. 어떻게 받겠냐. 내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냈다. 그러니까 본인도 엄청 고마워하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우리 단체가 이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9천도 다 고스란히 이분에 갈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2,500에서 한 3천 가까이 돈은 거기 사망한 남편의 전 부인의 자녀에게 그 상속돼야 될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거 빼더라도 어쨌든 본인은 어쨌든 더 남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 단체에다 1,000만 원을 후원을 한 거예요. 자, 계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래요. 그 이유도 함께
우리 서북청년단 제가 함께하고 또 세월호 이제 거기 거짓선동 이제 멈춰라고 그때 2015년도 초에도 서울에서 계속 할 때 이분도 함께 참여해가지고 함께 피켓팅하고 많은 활동들 도와줬었어요. 너무 고마웠죠. 어쨌든 그런 거의 동지로서 이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2년 3년 뒤인가 2017년도에 그때 이 전과 이제 그 변호사법 위반하고 특수상해 사건을 내가 설명을 하려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소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뭐 하지만 뭐 제 와이프나 제 가족이나 모두가 다 알아요. 이미 제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숨길 바가 없습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제게 허물 있는 것은 절대 안 숨깁니다. 왜? 숨겨본들 내가 싸우는 상대가 누군데요. 내가 싸우는 상대가 종북 세력들을 그들은 거짓의 수괴예요. 우리 영적으로 막 악한 영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인데 그 자들은 내 약점을 모를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면을 모를까요? 아니요. 그들은 더 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들 앞에서 내 허물을 숨긴다는 거 이건 100점 100패의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제 허물을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그런 사건 다 터진다 다 오픈 다 했었는데 이분이 그때 제가 그래 있었어요. 내가 가족하고 별거 중이었죠. 그때 한 1년 넘게 제가 별거 중이었는데 그때 저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게 일단 이분이 그 1,000만 원 후원한 것 때문에 그 선거빚은 갚았죠. 선거빚도 그때 한 800 가까이 7, 800 되는 돈을 내가 갚고 나머지 한 200 정도 남는 걸로 우리 그 활동 경비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무실 운영 경비도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넉넉하실 리는 없죠. 넉넉할 리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가지고 활동하면서 이분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 빚도 다 해결하고, 나름대로 이분도 이제 그 재능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게 그 과거에 장사도 했기 때문에 사업 수완도 있고. 이러면서 이분이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뭐 건강식품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이 자금 때문에 사회운동을 하는데, 어떤 그 자금이 이제 안정적으로 후원되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제안들을 하죠. 저한테 제안하는 게, 자기가 1년 동안 이제 뭐 매월 뭐 300만 원씩 1년 동안 자기가 날 후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후원해 주게 되면 그 안에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시민단체가 좀 그 기반을 다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길래 마음은 고맙지만 솔직히 또 받기는 그렇죠. 부담스럽죠. 또 이분도 어쨌든 뭐 일부 거의 뭐 9천에서 이제 처음에 그 8천 받았지만 또 거기 남편의 전 부인의 자녀가 그때 당시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이걸 나중에 연락이 되면은 돈을 줘야 되니까 2,500 가까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면은 뭐 빚 갚고 나면은 어차피 여유가 거의 별로 없는데 그런 와중에 남들 또 사업 소환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때 뭐 마케팅 그 사업은 좀 잘 됐었거든요. 본인이 그냥 한다기 그래도 내가 한 사람에게 이제 이게 하는 건 나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본인 하는 그 사업에 저를 참여시켜 달라 해가지고 그 참여를 했어요. 그게 본사도 제가 방문하고 사장도 직접 만나가지고 그래가 그 건강식품 사업을 함께 하게 된 거예요. 동업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명함을 받고 활동도 하고 실제로 제가 그 회사를 위해서도 좀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신용불량이 되셨기 때문에 제 명의의 이제 통장 계좌를 쓸 수가 없었어요. 다 압류가 됐기 때문에. 압류가 돼서 어떻게 그 회사하고도 이제 일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회사 같은 뭐 월급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 본사에서도 본사가 할 수 없는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행사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도 남들 수고한다고 수고 경비로 하라고 줄 거 아닙니까? 근데 현금 줄 수 없으면 다 계좌를 이체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명의로 이제 계좌를 개설한 거예요. 이분 명의로 해가지고 믿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본사에서 이제 그 뭐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제가 받아가지고 또 활동 경비인데 생활 경비로도 썼던 거예요. 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뭐 이분도 뭐 어쨌든 뭐 두 번째 남편이 사망하고 또 혼자 사는 입장이었고 저도 이제 아내하고 이제 별거 중이었고 그때 저도 많이 이제 고민을 했죠. 많이 이제 아내하고도 연락이 한동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분도 이제 계속 저를 좀 유혹을 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아요. 4살, 5살이나 많은 사람이었고 제가 이분의 모든 개인 가정사를 제가 다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이성적으로나 솔직히 제가 서북청년단 하면서 목숨을 걸고 했거든요. 서북청년단 재건하는 진짜 목숨 안 걸어서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 오히려 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 가족하고 그때 만약에 별거 중이 아니었다면은 별거 중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가정을 영위하면서 사회운동하다가 내가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 나섰다면요, 솔직히 내가 서북천에 참여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서북천의 역사가 있죠. 왜곡된 역사 실체를 아시잖아요. 진짜 나를 만약 저놈들이 죽이겠다 협박하는 건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지만 그놈들은 내 가족까지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가정이었다면 참여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 그때 제 가족은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덜했어요. 또 제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좌파 성향의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그 가족들한테 우리 가족의 안위를 맡기고 난 이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서북천에 내가 재건에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자,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솔직히, 근데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계속적으로 이성적으로 유혹을 했었고, 그때 제가 잘못을 했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실형 1년을 받았을 때도, 저도 하나님 한편도 감사했어요. 감사했던 게, 내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서는 제가 범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그건 거짓이거든요. 그건 명백하게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지만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어쨌든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제 신앙의 양심적으로 제가 어쨌든 이제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그런 뭐 성적인 부분에서 그런 일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받기보다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1년을 사는 게 내 마음이 더 편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수용한 거고.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쨌든 결국 이제 그런 생활이 됐었고, 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무실, 집은 없지. 이제 사무실에 이제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작은 공간을 내가 라꾸라꾸 이제 침대를 이제 깔아놓고 생활을 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또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난로 이런 에너지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분이 이제 원룸 인원에 가가지고 겨울에는 가서 자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내가 사회 운동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참여하겠다. 그리고 저를 상당히 이제 어쨌든 제 잘못이지만 아무튼 그분이 내가 사회 운동 할 수 있는데 힘이 돼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 가지만 기대했었거든. 그래,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내가 이 구국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좋아.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글 쓴 게 있습니다. 2014년도 9월경인가 그때쯤에 그 서북청라 막 재건하고 그 시점인데 글 썼던 게 아니 서북청에 재건하는데 서울 올라갈 경비까지 없으니 제발 좀 경비를 좀 지원해달라. 필요하다면 내 목숨값까지 팔아서라도 차라리 내가 죽게 되면 저놈들과 싸우다가 죽게 되면 그 사망보험금을 당신들 나를 후원하던 당신들을 가져갈지언정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움직일 수 활동할 수 있게끔만 그렇게만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내가 글까지 SNS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 저한테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결국은 그분이 이제 이렇게 내가 사회운동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긴 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동지들, 내 가까이 있던 동지들까지 다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나마 전국에 있던 우리 부산이나 이제 이런 데서 간간히 제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걸 격려하시는 분들이 5만, 10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런 분들 전화하면 그분들한테 나도 모르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정암철 정대표가 무슨 관계인데, 무슨 관계인데 왜 돈을 후원을 하냐? 하면서 그분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후원자분들이. 난 뒤늦게 거의 사실 들어서 뒤늦게 그분들이 너무 황당하니까 나한테 이제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인데 자기한테 이렇게 이런 전화가 오냐고. 나 그 말도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여성분이, 민호님 분이 저를 철저히 속였던 거야. 희망했던 거야. 나한테서는 정말 순수하게 이제 이렇게 나한테 애국 운동하는데 돕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전적으로 얘기해놓고서 뒤로서는 이제 내가 나를 후원하던 동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이제 할 말 못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와, 완전히 고립무원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저희 잘못된 선택이 또 있었지만은, 아무튼 그거에 내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빠져나올 수가 있나? 한 번은 내가 그 전에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원님 생활하다가 내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나 가지 않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일 핑계를 해가지고 남았는데, 하면 사무실에 와가지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난리 치고 집어 던지고 완전 난리고 그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우리 그 사무실에 있던 주변에 바로 도로가거든요. 바로 옆에. 주변 사람 너무나도 민망하고 창피하고 정말 쪽팔렸어. 내가 그래도 지역에서 이제 선거까지 출마까지 했던 사람인데, 와, 너무나도 진짜 내 그 인격이 완전히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또 그 비용화 측에서 다시 또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2년을 제가 지났었는데, 와이프하고 이제 별거한 지 2년이 됐다가. 그러다 2016년도에, 2017년도인가, 2016년 후반인가, 2016년도구나, 2016년 8월경인가? 그때 제 와이프가 제가 지금 나온 지 이제 2년 만에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아들 문제로 얘기하면서 이제 한번 여름 방학 때 한번 같이 아들하고 같이 여행 갈 수 없겠냐. 그런 얘기 하길래. 그래서 많이 와이프 오랜만에 2년 만에 전화 와서 통화는 했지만, 근데 이 여성분의 성격을 내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말을 안 했다 나중에 또 알게 되면 진짜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얘기를 다 했죠. 와이프가 이제 전화 왔는데 아들 문제로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만, 아유, 당연히 가야지. 뭐 아들도 있는데 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길래 한편은 마음속으로 고마웠죠. 그래도 이해해 주는구나 싶어가지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 와이프 그때 뭐 같이 가기도 한번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커피숍에 이제 와이프 만나러 나갔어요. 딱 갔는데 이제 와이프 안색이 2년 만에 봤는데 이제 안색이 안 좋은 거야.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문자 휴대폰을 딱 보여주면서 문자를 보면 이건 뭐냐고 나한테 사진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그 사이에 이 민원이었던 그 여성분이 제 아내한테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나 놀러가서 찍었던 사진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네 남편하고 이제 나하고 이런 관계니까 이미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완전 이혼해라 헤어져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나 깜짝 놀랐죠. 나한테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아들 자식 문제니까 이제 뭐 같이 한번 가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나한테 그 관계를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도 막 붕 떠버렸죠. 2년 만에 만났던 아내 앞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한편으로는 참 오히려 내가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이제는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이제 내가 와이프는 솔직히 다 얘기했죠.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집 나온 이후에 있었던 모든 경위들, 그리고 이 여성분하고 있었던 관계들을 내가 와이프한테 다 얘기 다 했어요. 다 오픈했어요. 다 오픈하고, 자, 이제 어떻게 할래? 나는 얘한테 이제 면목이 없다. 어쨌든 뭐 그때 상황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왔던 거고, 그에 대해서 내가 후회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된 건데 내가 니한테 면목이 없으니까 네가 이혼하자면은 나 이혼하자. 어쩔 수밖에 없다. 나는 결정 맡기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와이프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더니만 자기 이혼 안 하겠다라고 딱 그 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이혼 안 하겠다고. 딱 그 자리에서 얘기하길래, 그래? 일단 어쨌든 얘는 너무 미안하다고. 어쨌든 그것도 알겠다고. 그래, 나는 한편은 마음이 진짜 막혀있던 거, 한순간에 내려가는 순간이었어, 그때가. 이제 내가 와이프한테 이제 숙일 게 없죠. 다 드러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로 와서 이제 그 여성분들 민호이한테 얘기했죠. 여성분이 얘기한 게, 왜 아내한테 얘기했냐.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이런 이 핑계 대길래, 어차피 잘 됐어. 내가 너희한테 다 얘기했어. 다 얘기했고, 와이프가 나한테 이혼 안 한대. 이혼 안 한다니까 나도 이제 당신한테 더 이상 내가 매달 매여 있을 이유도 없다. 내가 더 이상 당신한테 매여 있을 이유 없으니까 이 길로 난 영원 당신하고 이제 끝이다. 나는 모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내고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고 나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적인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본인 어차피 더 이상 숨길 게 없잖아요. 다 알려졌는데. 내 와이프가 왔는데 뭐 다른 사람이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아내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쨌든 결국 이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그때 여행도 여름 때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는 이제 좀 개선이 됐었죠. 그래도 그때 집은 완전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계속 내 사무실에 거쳐하면서 이제 와이프나 뭐 아들하고도 이제 소통도 그때부터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러는 과정이 있었어. 그때 이분도 자기도 이제 자기가 일 잘 저질렀으니까 본인이 일을 터뜨렸잖아요. 크게 터뜨렸는데 오히려 잘 된 거죠. 오히려 잘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가 아무 일 없었어요. 별로 없고 본인도 나 다시 그냥 민호님 관계를 만나면 안 되겠냐 했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내가 그때 지옥 같은 기억들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싫다고 전혀 싫다고 지금은 완전히 내가 모두 다 끊고 나중에 진짜 어떤 감정을 완전히 다 없어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정말 어떤 민호이 된다면 그때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울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시점이 그때 탄핵정국이었거든요. 그때가 2017년도에. 그 탄핵정국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결국 제가 강원 탄기구의 강원 본부장으로 태극기 집회 매주마다 가고 그때 이제 와이프하고 계속 내가 만나고 소통할 때였기 때문에 아내도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집회도 한 번 이제 아들도 같이 한번 참석한 적도 있었어요.
참 태극집에 참석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이고 새누리당을 또 창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원도당 위원장이 됐거든요. 강원도당 위원장으로서 그때 그 2017년 보궐대선 때 우리가 치료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졌지만 치료냈고 선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수습을 하고 이제 이걸 정말 어떤 민의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불순서들이 쉽게 말하면 당내 분열을 야기시킨 거예요. 그게 조원진 그때 우리 대선 후보였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많은 일들이 있죠. 선거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정리해야 될 게 많거든요. 이거 완전히 철저히 우리 당원들 배신을 해버리고 완전히 분당을 해나가면서 당을 완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당을. 그래서 저는 새누리 강원도당 위원장이 있으면서 이 웬걸 빚만 더져버린 거예요. 또. 네? 중앙당에서 당연히 자금 지원해주기로 하고 약속했던 건데 중앙당이 깨져버리니까 뭐 되는 게 있습니까? 선거빚만 고스란히 대선 때 있었던 선거빚만 새누리당의 빚만 매덕을 덤터기 씌워놓고 조원진은 깔끔하게 탈탈 털어버리고 알짜배기 당원 동지들 그래서 다 끌고 나가서 대한애국당으로 창당이 나와버린 거예요. 바로 그 시점이었었어요. 그때 좌익 세력들이 이놈들이 그걸 기획하는 놈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놈이 이제 원주에 심재우라고 있습니다. 그 놈이 불락지입니다. 제가 확인된 검증된 불락지예요. 이광재 라인에 있던 놈인데 그 놈이 새누리당 저한테 우리 그 강원도당에도 대변인으로 참여했다가 처음에는 제가 거기서 돌아섰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반신반의했죠. 절반은 믿고 절반은 경계를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놈이 이제 분당할 때 그 당시 쟤를 또 배신을 하고 뒤통수 친 거예요. 저 앞에서는 이제 전혀 아닌 것을 얘기하더니 뒤에 가가지고 결국 이제 배신하고 나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다가 이놈들이 이제 자꾸 그때 난리 났었죠. 그때 변희재 대표도 이 사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때 분당 세력들하고 막 싸우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 심재호라는 놈이 심재호라는 자가 이제 거기 그 민원인 그 사람을 우리 새누리당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우리 강원도당 단체 톡방이 있었는데 단톡방에 그 여성분을 끌어들여 버린 거야. 이 친구가 이 민원을 어떻게 알지? 연락처도 모를 텐데. 근데 이놈이 어떻게 이제 포섭을 했는지 포섭을 해가지고 새누리당 강원도당 단톡방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여자가 내가 무슨 자기 딸을 이제 상습적으로 폭행했느니 자기 혼인 빙자 간음죄를 저질렀느니 자기 사망보험을 받은 걸 내가 사기쳐가지고 내가 또 다 써버렸다느니 온갖 이런 것들을 단톡방에서 제가 강원도당 위원장 있는 그 방에서 그걸 올려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놈이 초대를 해가지고 난리 나서 그 내가 도대체 이해가 이 여자가 미쳤나? 모든 정보를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그때 모든 믿는 소리부터 해가 제가 기록을 다 지금도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이 정신 나갔나? 본인이 지금 그런 거짓말들을 공개적으로 해? 그냥 몇 번이나 경고했었어요. 거짓말 중단하시라고. 그러면 본인이 했었던 모든 민원들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경고했었어요. 그러면 할 테면 해라. 좀 해라. 괜찮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근거 다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도 내에서 막 이제 분열이 생긴 거예요. 저희 내에서도 막 온갖 이제 유언비어가 그때 돌기 시작했고. 저도 사실은 이제 어쨌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직감은 하고 왜? 저는 제 허물이 내가 아는데 그 좌익 세력들은 모르겠습니까? 종북 세력들은 모를까요? 분명히 저놈들이 이제 그 민원에 접근을 해가 언젠가는 할 거다 생각했는데 이놈들이 아니나 다를까 새누리당을 분열시키고 대한애국당으로 분당해 나가면서 내가 맞서가지고 그걸 이제 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맞서다 보니까 이놈들이 내 약점을 그걸 건드리겠다고 그 여자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온갖 이제 막 하기를 내가 다 오픈했어요. 모든 자료들을. 우리 당원들한테도 이 여성과 있었던 모든 사실관계들을 다 올려놨어요. 네? 모든 게 팩트인데 사실인데 지금도 그대로 다 있고. 그러면서 여자가 나중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병사법을 위반을 해서 돈을 이제 나한테 사기 썼다. 네? 그 얘기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강원도당 이제 단톡방에 거기 심재호라는 친구가 이제 거기 이 민원인 분을 단톡방에 끌어들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모든 분쟁이 이 사건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여성분이 거기 심재호 그 친구는 프락지거든요. 이광재 라인에 있던 우리 자유애국 진영을
우리 새누리당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들어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한마디로 포섭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온갖 거짓말 시작하길래 제가 그 본인이 저한테 이제 관련된 모든 민원권들은 그 관련 증거 서류도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본인이 그게 거짓을 얘기하게 되면은 나는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 수차례 내가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끝까지 자기가 나한테 뭐 갈취를 당했다는 등 뭐 온갖 이제 저를 이제 비방하는 내용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온갖 이제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기존에 있었던 모든 이제 자료들 그 민원인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인터넷에 공개를 했어요. 다 공개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그게 뭐 저를 상대로 막 소송이 시작됐던 겁니다. 이거는 악의적으로 그 배후 세력에 의해서 심재우라든가 그 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계획된 이제 그런 고소였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 새누리당이 그 분당되는 상황을 제가 막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막고 있었는데 그걸 이놈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더 나서는 게 자기네한테 방해가 되니까 저를 이제 나름대로 좀 발목을 잡을 목적으로 그 시도를 했던 거였죠. 그러나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저 개인의 어떤 허물들을 조금 더 숨기거나 덮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봐야 내가 싸우는 종북 세력들은 그 모든 그 실체를 아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맞서 그 거짓의 수개와 맞서는데 제가 어설픈 거짓에 제가 미혹돼서 어설픈 거짓을 내가 이제 감추려고 하다 보면은 100점 100패죠. 걔네들 완전 놀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허다하게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오픈했던 사실들이고 아무튼 이제 그때 당시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같은 우리 동지들, 우리 새누리당 강원도당에 참여했던 우리 동지들 중에서도 저희에 대한 온갖 이제 의혹들 그리고 뭐 태극기 집회 매주 이제 올라가던 그때 제가 돈을 뭐 횡령을 했다. 돈을 이제 중앙 조직으로부터 버스 비용이나 받아가지고 제가 횡령을 했다. 이런 거짓말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이제 저한테 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좌익 세력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방법은 저한테 확인을 못하게 합니다. 정암철하고 직접 통화를 하게 되면은 당신 또 금방 미혹되니까 절대 정암철하고 소통 자체를 하지 마. 하면서 저하고 소통을 끊어버려요. 못하게 막으면서 저에 대한 온갖 거짓말을 막 퍼뜨리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종북 세력들이 이제 걔네들 한 수법이거든요. 왜 저하고 이제 소통만 하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우리 정말 동지들은 도무지 이제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제 확신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오거나 해가지고 그때 저에 대한 이제 유언비어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저하고 동지적인 관계를 연을 좀 맺어가고 있거든요. 저하고 한번 사실관계 확인만, 당사자에게 확인만 하면 될 문제를 걔네들 확인을 못하게끔 그게 선동한다는 거였죠.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그 사건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제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건 제가 대가를 가지고 내가 이걸 민원을 도와줄 테니 도와주는 대가로 얼마를 달라. 사후에라도 추후에 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백한 건 변호사법 위반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그 민원한테 얘기를 했고 본인도 그걸 이제 자기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했으니까 자기는 솔직히 이제 자기도 우리가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당시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본인도 어떻게든 이제 돕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남들 그 방법은 본인 우리 단체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본인이 우리 단체 함께 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함께 했다니까요. 그 영상과 기록과 뭐 기사에도 다 나왔습니다. 그분 얼굴도 영상이 다 나와 있고 지금도 예전에 다 있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동지라고 저도 이제 믿었던 거고 그런 관계에서 이제 내 주변에 있던 그 이전부터 박사모 때부터 함께하는 동지가 있습니다. 박사모 때부터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관계를 이 민원이 이간질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아찔했죠. 나 웬만해서는 어떤 이제 선동이나 이런 것들 저한테 통하지 않는데 제가 깜짝까지 당한 거예요. 그분한테. 당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함께 있어요. 우리 동지들 이제 이전 함께하던 동지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진짜 잘 챙겨줘요. 이분이. 이 민호는 우리 동지 한 분 한 분들을 뭐 생일 때나 뭐가 되면은 정말 이제 음식도 잘 만들고 손재주도 많아요. 많은 이제 글도 잘 쓰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정말 잘 챙겨주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고맙죠. 우리 동지 한 분 한 분을 챙겨주고 그리고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는데 본인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고 피켓도 들어주고 현수막 들고
같이 이제 뭐 외치기도 해주니까 너무 고마웠죠. 그게 어린 딸까지 데려가가지고 함께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이분들 민원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 함께 잘 지내길 바랬고, 우리가 앞에 서북청년단 문제나 그리고 그 당 문제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그때는 당 문제가 아니었구나. 어쨌든 애국운동에 나가는 많이 힘이 되겠다 했는데 이걸 웬걸 제가 있을 때는 우리 동지들을 그렇게 잘 챙겨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우리 함께 있는 동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저만 없으면은 이분이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우리 함께하던 동지들을 막 이제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공격 비슷하게. 왜냐면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민원 해결됐기 때문에 자금적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분도 한 명 하면서 까면서 아니 이거 정 대표 돕지도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해보니까 이분들은 속으로 완전 이제 속앓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지들이.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저 사람 아무나 뭐 문제가 있다. 저 사람 우리 단체에서 빼야 된다. 우리 행실부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나한테 계속 얘기해요. 한 분이 아니고 함께 박사부 때부터 함께하던 동지, 그리고 그 위에 함께하던 동지들까지 다 이제 여성 동지들인데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길래 나는 왜 이분들 시기를 하나? 아니, 잘 챙겨주는데 내가 그렇게 잘 챙겨주고 또 저한테는 얘기할 때는 우리 동지분들한테 대해서 아주 좋게 얘기를 해줘요. 야, 어떻게 어제 우리 정 대표님하고 올해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박사부 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냐고, 그분들 너무 고마운 분들이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야, 그분들 배려해주니까, 정말 멋진 동지들 맞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그렇게 말고 있었는데, 제가 없을 때는 이분들을 엄청나게 갈군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한테 이제 이 민원인을 배제시켜야 된다. 자꾸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 악담이라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왜 저러지? 우리 동지들이 괜히 어떤 시기를 하는 건가? 좀 늦게 들어온 이제 근론 늦게 들어온 돌이 이제 박힌 돌을 파낸다. 근론 돌이 박힌 돌 파낸다 말도 있듯이 제가 그렇게 오해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오해할 정도였다가 한 번에 이제 한번 사건이 한번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별 큰 사건이 아니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몇 번씩이나 이제 우리 동지 중에, 여성 동지 중에 한 분 아주 성격이 괄괄한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같이 있는데 하다가 막 이제 그 민원에 대해서 막 성토를 내버린 거예요. 막 가라고, 2년 전년 하면서 가라고 나가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 입장에서 엄청 황당하고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럽고 내가 그분을 좀 자제시키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분이 당하고 있으니까, 이 민원이 당하고 있으니까 나 그래도 이분이 뭔가 좀 낯설 거 안 낯서더라고. 가만히 있길래 난 이분이 약자로 내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도 약자로 생각하고 내가 오히려 이제 그때 큰 소리 치던 우리 동지분한테 제발 그만하라고 내가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럼 그래도 계속 자제를 안 하고 아니면 자기가 나간다면서 이런 제자 안 다치면은 내가 나가겠다 이런 말 하길래 도대체 이러면 둘 중에 누군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러면 본인이 잠시 나가시라고, 우리 사무실 당분간 나오지 마시라. 네? 좀 진정되시면 그때 나오시더라도 이제 잠 나오지 마시라고 이제 보냈어요. 그분을 내보낸 거예요. 큰 소치던 분을.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분 이제 민원인한테 내가 대신 사과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함께 있지 않았던 우리 다른 동지들한테 내가 문자를 다 보냈어요.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우리 A 모씨 그분을 내가 좀 우리 사무실에 당분간 나오지 못하게끔 내가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했다 얘기하니까, 왠가 나 당연히 우리 동지들이 저를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제 대표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었으면 이해해줄 거 생각했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그럼 나도 안 가겠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야.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깜짝 놀라고 도대체 뭐지? 난 10년을 넘게 함께했던 동지인데 이분마저도 그렇게 딱 등을 돌려버리네 저한테서.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때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제가 이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던 게 뭐냐면, 내 동지가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나니까 이 민호분이 혼자 남았죠.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하니까 저도 많이 힘들었을 때고 그때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었어요 이분한테. 도대체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니 평소 때는 우리 동지들 정말 잘해주지 않았냐. 내가 봐도 내가 고마울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데 왜 그분들은 당신에 대해서 이제 나에게 나쁘게만 얘기하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렇게 얘기 물어봤었어요. 그럼 우리 동지가 다 떠나가고 이제 본인이 혼자 남았잖아요. 이제 우리 제 주변에는, 우리 그 단체 주변에는. 그때서 이 사람이 이슬 짓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자기도 그때 진작에 나서고 싶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내가 오래된 동지하고 연이 더 깊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분들 편들 거라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꾹 참았던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 마음이 본인한테 좀 많이 쏠렸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 자기가 이제 한번 이제 붙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둘이서 한번 치열하게 붙은 적이 있었어. 붙어가지고 결국 내가 있죠. 본인 이제 손을 들어줬는데 내가 이제 완전히 이 민원인한테 이제 완전히 이제 내가 신뢰하는 무게 중심이 이제 이동됐다고 판단됐을 때 이분이 나서가지고 이제 맞섰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이야, 그 말 듣고 내가 솔직히 속으로는 깜짝 놀랐어. 이야, 이렇게 철들철미했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내 마음은 자기 어떤 그걸 때를 기다리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 때를 기다렸구나. 그때 그걸 내가 알게 된 이후부터 사실 저도 마음이 멀어졌죠. 경계를 하기 시작했죠.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 내가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인도 그걸 느꼈겠죠. 그때부터 본인의 실체가 저한테 다 드러났던 거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고.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변호사법 위반 건으로 해서 저를 고소를 했는데 그냥 황당하죠. 제가 처음부터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네? 1,000만 원을. 돈을 안 주면 이제 돈을 요구하니까 본인이 그때 당시에 이제 법정 정언을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 날 소개시켜줬던 권사님들 있잖아요. 교회 권사님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요구할 때 자기가 그 사실을 그 교회 권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법정 정언을 자기가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들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 어떻게 그런 많은 돈을 요구하냐 그걸 이제 본금이 지급되기 전이죠. 네? 저기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주변의 권사님들이 나를 그렇게 성토를 했다는 걸 그걸 법정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법정 정언을. 그래서 제가 판사님한테 제가 그랬죠. 판사님 그동안 저 고선이 계속 거짓말을 해왔는데 지금 그 권사님을 모 권사님을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제3자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이 나를 성토했다는 사실을 지금 정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권사님을 법정에 정언을 세워주십시오. 세워서 만약에 그분이 정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인정하겠다고. 설령 아니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인정하고 제를 달게 받겠다. 네? 그래서 내가 했더니 이제 판사가 이제 그 정인을 결국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나중에 그 정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서는 과정에서도 이분은 이미 같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참 저에 대해서 이제 왜곡된 정보가 전달된 이유다 보니까 이분은 그때 당시는 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문자로 이제 보냈는데 처음에는 나한테 정인 철저가 안 하겠다. 왜 그 사람 혹시 나한테 유리한 이제 정언을 내가 요청하는 줄 알고 본인이 거절을 한 거예요. 안 가겠다고. 당신한테 사람 내 정언을 쓰기 위해서 가기 싫다고 안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대놓고 답변 쓴 게 날 위해서 정언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네? 같은 성도 내 고소였던 그 사람 내가 민호 도와줬던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진실 얘기해 주시라고. 그 진실이면 내가 기꺼이 내가 구속되더라도 내가 아무런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 결국 법정에 썼는데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법정 정원에서 제가 직접 질문하겠다 해가지고 판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서류를 하나 보여줬어요. 그 이분이 사기 공모물 해가지고 그때 1심에서 500만 원 그 벌금을 받았고 항소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항소 이유서를 쓰면서 제가 그 탄원서를 그 몇 분들한테 받았었어요. 그때 받았던 시점이 2016년입니다. 2016년 한 2월, 3월경인가 그래요. 2, 3월경에. 그 받을 때 그때 그 권사님도 서명을 했었어요. 서명을.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줬어요. 자, 그 정인, 그 권사님이죠. 이분한테 이거 본인이 서명한 거 기억합니까? 하니까 딱 보더니만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딱 서명한 거 기억해요. 내가 자기가 서명한 거 맞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법정에서 물어봤죠. 혹시 본인이 이 서명을 할 때, 이 서명을 하던 그 시점에 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요구했다거나 이래가지고 그에 대해서 저에 대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실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정인이 이제 한참 고민을 하더니만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자기도. 딱 생각하더니만 판사님한테 얘기하기를 판사님 제가 이거 서명할 때까지는 최소한 이거 서명할 때까지는 정암철 씨 같은 진짜 의인이라고 표현했나? 이런 또 정말 좋은 사람 만난 적이 없다. 정말 남의 일을 자기 일 이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주는 사람들 모두가 외면할 때 도와주는 사람을 정말 은인 천사처럼 자기 생각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다.
최소한 이거 서명할 때까지는. 그렇게 본인이 직접 정언을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재차 확인을 했어요. 본인이 이거 서명할 때 정말 저에 대해서 그럴 분명 생각이 없었냐? 없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차 싶었는지 이제 절대 이제 이걸로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 본인이 법정 정원에 기록이 녹취록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판사한테 바로 얘기했죠. 판사님 보십시오. 이분이 서명했던 시점이 2016년 4월경인데 4월경에 그때 서명을 했는데, 네? 보험금을 그 1,000만 원을 고소인이 1,000만 원을 내가 돈을 요구했다는 시점은 2014년 12월경이었고 실제 보험금이 지급이 돼가지고 우리 단체 계좌로 후원 입금된 날짜는 2015년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그러니까 이거 타노스에 서명하기 1년 한 3, 4개월 전이죠. 네? 자, 보시라고. 최소한 1년 3, 4개월 그 보험금이 지급되고 우리 단체가 후원한 그 이후에 1년 6개월, 1년 한 4, 5, 6개월이 지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의는 저에 대한 조금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적응하지 않냐고. 네? 그래서 고소인이 좀 위정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당 그 판사가 원래는 저를 유죄를 해가지고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맞거든. 제 말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이번에 그 자기가 판결을 내리겠다 해놓고서 이자가 그때가 2020년 그때 3월인경인가? 그때 2020년 총선 직전이에요. 그때 제가 총선 출마 이제 준비도 하고 있던 그런 단계였거든요. 본인이 이제 이거, 선고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선고자니 이미 그 정인이 법정 정언을 해가지고 거짓신문 입증을 했지. 그럼 고소인이 무고죄, 그러니까 무고와 위정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이광재가 있습니다. 이광재가. 그 이광재 거기 그 라인에 있던 그 심재우라는 그 친구가 이제 이 고소인을 단톡방에 불러들이면서 이 모든 사태가 시작됐던 거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었고 저도 계속 이제 이광재를 물고 늘어졌죠. 그 배우 세력들이 저를 자기네들의 그 공작을 우리 애국진영과 분열 책동하고 있는 그 분열 공작을 제가 전면에서 막고 있다 보니까 저를 이제 저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놈들이 거짓으로 그래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해당 판사가 이거 판결을 못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인사이동으로. 그러니까 다음 판사가 왔길래, 다음 판사가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최후 진술할 때, 그것도 제가 다 공개 다 해놨습니다. 최후 진술할 때 그 얘기했어요. 판사님, 이미 지난번에 거기 법정 정원에서 그 유력한 정인이 정언까지 했다. 고소인이 위정한 사실, 네? 그리고 무고했던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됐다. 그러니, 면밀히 내용을 좀 판단해달라. 판단해보시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님 보시기에 정말 제가 유죄라고 판단된다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유죄라고 판단되면은,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그때 당시 우리 함께 했던 우리 동지들, 그러니까 후원금이 지급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언할 수 있는 동지 숱하게 있다. 네? 그러나 그동안 제가 그 뭐 탄핵 정국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마시질 못했는데,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다시 법정 하겠다 했더니만, 그 판사가 하는 얘기가, 제가 그 판사가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을 먼저 이제 이걸 피해자한테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나고 말 들어보니까 이제 수긍이 되더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판사님, 어차피 저는 항소는 안 합니다. 왜? 제가 항소를 하게 되면은 그 고소인이 무고와 위정죄를 제가 입증을 해야 되고, 어차피 입증은 다 되니까, 그럼 고소인과 그 사람을 구속을 시켜야만이 제가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데, 그리 되면은 그 고소인 배후에 있는 정치 세력들은 다 토사구팽 시켜버리고 뒤로 숨어버릴 거다. 그놈도 도망갈 거다. 그럼 결국은 그 고소인하고 저하고 이제 이 다툼이 돼버리는데, 사실 그 고소인은 지금 구속시켜봐야 저에게는 실익도 없고, 또 그리고 너뚱이 딸 아이까지 막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나? 어린아이였는데, 솔직히 저도 원치 않았거든요. 구속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 저는 항소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판사님이 그 양심껏 이걸 그 판단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결국 판사도 결국 그 2020년이죠. 2020년 7월 10일 날 결국 이제 그냥 유죄 판결 검찰이 구형했던 대로 그냥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 원. 그러니까 그 후원금을 지급했던 1,000만 원을 그 부정으로 내가 이걸 받았다 해가지고 이것까지 환급을 했습니다. 네? 환급을 해서 그 법원에서 내가 토해냈어요. 그 1,000만 원도 토해냈어요. 그래서
그 판결해버리더라고요. 그 바로 법정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 구속되는 과정에서 저보고 마지막 발언하라 제가 판사한테 얘기했죠. 큰 소리 외쳤죠. 저보고 항소하라더라고. 판결하면서 이제 저보고 항소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다투시라고. 항소심에서 다투시면 다투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 고성으로 내가 항소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분명히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1년 내에 기껏 살고 나가겠다고. 그리고 나 바로 들어왔어. 그리고 원주 교도소 가가지고 남도 성실하게 이제 복역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그 여성의 유혹에 그때 가족하고 별거된 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성 그 부정한 그 의도가 있는 걸 그때는 내가 파악하지 못했고 정말 제가 사회운동하고 서북촌에 재건하는데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믿었던 이제 제 과실이었죠. 그걸로 인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도 이 교도소 생활 속에서도 그분의 뜻이 계실 거니까 저는 그걸 수용하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1년을 생활했던 겁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제가 성실하게 복역했죠. 복음하면서 나중에 모범수로 해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만에 제가 이제 좀 일찍 나왔죠. 일찍 나왔었는데 사건이 그리 된 겁니다. 그리 됐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두 건 그리고 그 특수상위권은 뭐냐면은 이 여성분은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그때 제가 여기 이제 제가 앞서서 얘기했었죠. 원주 제일장로교회 분쟁 관련해가지고 그게 시위대 중 한 명이 저를 계단에서 밀치는 바람에 오른쪽 손목 인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거든요.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아직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수술 대기 중에 있었어요. 그때 수술을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반깁스를 한 상태에서 수술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여성분하고 저하고 이제 관계 틀어지고 제 아내가 아내를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가 제가 수술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그 상황에. 그때 한번 이제 제가 아내하고 그때 가족하고 만나기로 거기 여행 가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전날에 이 여성분 제 사무실에 온 거예요. 전날에 사무실에 왔길래 나도 왜 왔냐고 오지 말라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막 안 가고 가만히 버티고 있길래 나도 얼굴 상대하기 싫어가지고 이따가 잠시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왔거든요. 화장실 갔다 온 사이 보니까 없어진 거야 사람이. 그래서 내가 저 바로 갔나 싶었다 보니까 내 휴대폰이 없어진 거예요. 제 휴대폰이.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내 가져가 간 걸 보고서 내가 쫓아 뛰어내려가지고 사무실 뛰어내려니까 한참 전 거리 그 도로변 걸어가고 있길래 그래가 그게 한 도로가에서 인도변 거기서 잡아가지고 달라고 왜 가져갔냐 핸드폰 왜 가져갔냐 빨리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나는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그 가족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그 아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 가기로 했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안 가져갔다면서 발뺌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가슴에 안에다가 제 휴대폰을 넣어놓은 거야. 가슴에다가. 야, 그냥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그걸 잡겠다고 하면 또 그것도 성추행이니 뭐니 그 고래고래 관질 거 뻔하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계속 내가 달라고 안 주기를 마침 자기 핸드폰을 어느 손 쥐고 있더라고, 어느 손을. 그래서 본인 휴대폰을 내가 뺏어가지고 내가 올라왔어요. 사무실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때 이제 본인을 폭행했다고. 본인을 폭행해가지고 주먹으로 뭐 때리고 또 뭐 사무실에서 자기를 뭐 때리고 또 있었는데 제가 그랬다고 이제 한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 그건 이제 뭐 무혐의가 됐죠. 그냥 뭐 본인이 경찰에서 일일이 신고했다는데 기록해 보니까 경찰에서도 일일이 신고 기록이 없고 뭐 기록도 없고 신고한 사실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거는 무혐의가 됐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 휴대폰 본인은 제 휴대폰 가지고 가버렸고 나는 이제 본인 휴대폰 갖고 사무실 와 있었고 그러다가 밤새 내가 막 고민하다가 내 휴대폰 또 손댈까봐 구글 들어가면 할 줄 아시잖아요. 강제로 잠금 장치하는 거. 근데 휴대폰 잠금 장치를 이제 구글 통해서 해버렸죠. 근데 내 휴대폰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돼버렸고. 결국은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족하고 만나기 전에 새벽에 이제 거기 원룸에 가가지고 딱 갔더니 이제 따로 둘이 있길래 제 휴대폰 바닥에 있더라고. 본인 휴대폰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가 가가지고 휴대폰 달라고 하니까 바닥에 있길래 내가 이제 제 거 가져오고 본인 거 던져줬죠. 던져주고 왔던 거예요. 그렇게 끝났던 건데, 그 이후에 한 번은 뭐냐면 또 교회 목사님 그때 이제 원주 제일장로교회 분쟁 관련해서 교회 장로님이 저하고 식사 약속이 돼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딱 그때 또 온 거야. 또 왔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제 민망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장로님이나 그분도 몰랐습니다. 이 내막은. 몰랐는데, 장로님과 대화 중인데 이 여자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혼인빙자 간음을 했다는 둥, 자기 돈을 사기쳤다는 둥, 이런 소리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장로님 앞에서. 내가 그때 순간에 너무나 내가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너무 장로님한테 너무 창피했고, 그래서 장로님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신 좀 돌아가셔 달라고, 점심 같이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가 장로님 보냈어. 보낸 다음에 이 여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제 인간적으로 이제 모밀감, 그런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저도 제 입장에서 이미 관계는 끝났는데, 예? 결국 이제 가라고, 빨리 가시라고. 그러니까 안 가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나도 너무 이제 감정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가지고, 그때 사무실에 우산 나고 있었습니다. 우산. 그때 손목도 이제 수술을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손도 쉴 수도 없어요. 오른손 수술 대기 중에 해가지고 반깁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휘둘 것도 없어서 그냥 있는 거 이제 제발 가라고, 빨리 사무실 빨리 나가라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모르겠어요. 우산에 던진 거에 잠시 어디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심한 충격 그런 것도 없었고, 남의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리고, 다른 분하고 대화 중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해가지고, 제 인격을 이렇게 모멸시켜놨는데, 어떤 사람이 솔직히 그 상황에서 안 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솔직히 꾹 참으면서 이제 내보내려, 결국 그 여자 나갔거든요. 그때 그 사건을 두고서 내가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우산으로 해가지고 두고 팼다. 그러면서 법정 정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른손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자국이 자기 오른손 주먹까지 내리쳤다. 그 수술한 부위까지 터져가지고 다시 봉합수술했다. 이 발언을 이 여자가 수사기관에다가 진술서 다 있어요. 근데 황당한 게, 그 시점에 내가 수술도 하기 전이었거든. 수술하기 전이었고, 그 반깁사 상태에서 수술 날짜 잡아놓고 대기 중에 있는데, 아니, 뭘 그 상태에서 이걸 할 수가 있었으며, 수술도 안 된 부위가 어떻게 터지며, 어떻게 재수술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 사실들을 내가 입증을 다 해가 경찰서에 다 제출했어, 검찰한테. 그 검사가 나중에 다 보더니 뭐 거짓말은 다 확인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해당 검사, 이 자식이 분명히 수사관은 저한테, 정대 대표님은 아마 이렇게 무죄될 겁니다. 이 고소인이 거짓말로 하는 게 다 확인됩니다. 그리고 녹취록 다 들어보니까 사실관계 아니네요. 다 확인했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보니까 기소 의견도 송치가 됐더라고, 그게. 네? 그 해당 그 검사도 이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당신들 그 책임 내가 물을 거야. 네? 사실관계 거짓이만 뻔히 다 입증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결국 기소 붙여가지고 결국 변호사법 위반하고 병합 사건이 돼버렸죠. 그럼 말도 안 돼. 결국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제가 징역 1년에 이제 추징금 1,000만 원 내고, 그거 2021년 4월 30일 날 제가 이제 그거 모범수를 해가지고 출소가 나왔는데, 사실관계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과 전체가 20범입니다. 전과가. 솔직히 마지막 건에 대해서는 일말의 제 과오도 있죠. 잘못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당한 무고와 위정에 의한 거짓된 이제 그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년 징역을 달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때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뭐 3년 4년 가까이 넘게 부당히 구속되어 계셨고, 수많은 우리 동지들도 다 구치소 교도소 경험 다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저도 사실 교도소 한번 경험 나도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난 이참에 잘 됐다 싶어서 저도 기꺼이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온 다음에도 출소하고 나온 이후에도 보니까 그 민원이, 그 여성, 날 무고로 고소했던 그 여성분이 여전히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아마 단톡방에서 한번 이제 또 한 자고 붙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목조목, 내가 당신에 대해서 내가, 지난게 지금 보험금도 원래 당신 그 전 남편, 그 사망한 남편의 전 부인의 자녀, 해기도 뭐 돈을 줘야 된다. 당신 안 주고 돈 다 쓰지 않았냐고. 명백한 이거 횡령이고 범죄인데, 그 돈 돌려줬냐고. 하니까, 제보고 뭐 사생활인데 왜 간섭하냐고. 그런 말 하더라고.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원주의 경찰서나 검찰도 찾아가가지고 거기 그 사망한 남편의 주민번호를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전부인을 찾아서 그 자녀를 지금도 양육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녀가 지금 성인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그 보험금, 그 유류분으로 지급돼야 될 그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게, 자기 몫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 했더니만 수사기관에서 안 나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안 나서더라고. 저는 제가 뭐 고발을 아직은 내가 고발할 그걸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버려두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자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명백하게. 그리고 혹시 어쨌든 그는 뭐 본인이 줘야 될 돈이고, 안 주게 되면 본인은 횡령으로 나중에 처벌받아요. 언제든지 처벌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제 개인의 전과에 대해 이렇게 다 오픈한 이유가 뭐,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 서북청년단 관련해가지고, 우리 서북청년단 조직을 장악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통일교 세력입니다. 네? 그 영적 사기 집단이 통일교 세력들. 이 자들은 과거 우리 새누리당이 대선 직후에 2017년 대선 직후에 새누리당이 정말 민의의 정당이었거든요. 우리 태국계 애국시 시민들이 정말 열정과 애정을 뭉쳐가지고 우리 스스로 네? 정말 당원들 각각의 당비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되어지는 진짜 이게 획기적인 네? 뭐 민노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파워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출범을 했는데 그걸 가로막고 그걸 분열시키겠다는 핵심 세력이 통일교 세력들이었어요. 그때 당시도. 네? 그때 그 세력들이 저한테까지 뭐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뭐 정치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들 입맛대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서 이제 자고 등을 지는 이거는 계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세력들이 지금 그 실향민 중앙협의회 노하구 회장님, 네? 아직도 최근에도 보니까 본인이 통일교 교인이 맞잖아요. 네? 내가 정말 다 대가 진짜? 네? 뭐 한두 가지인 줄 압니까? 본인 입으로 한 얘기도 있고, 네? 어떻게 뻔뻔하게 여전히 지금도 거짓말을 얘기합니까? 대놓고? 그러면 지금 이분이 지금 그 단톡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에 대해서 뭐 도덕적이나 뭐나 이런 식으로 저를 또 비난을 하던데, 분명히 그자가 또 그 여성을 또 연결을 해가지고 또 저를 또 음해하고 다닐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지금 찍는 겁니다. 네? 이미 사이트에 사실관계 전부 다 올려놨지만, 네? 그걸 아직 못 보는 분들 계속 한 3,000회 정도가 조회수가 되긴 되던데, 네? 아직 모르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전과 총 20범입니다. 20범인데, 그 20범의 그 내용들을 제가 그 좀 시간, 장시간이지만 구구하게 제가 다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코 제가 부끄럽지 않고 마지막 건에 대해서 1년의 형을 살았던 거는 제 도덕적인 부분에서, 제 신앙의 양심적인 부분에서 일말의 잘못은 있습니다. 제가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솔직히 사회적으로는 제가 처벌받을 사항도 아니죠. 그거는 병사법 위반은 그는 거짓이기 때문에 아니고, 네? 사실상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벌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걸 제가 뭐 이 땅에서 저도 1년이라는 그 형을 통해서 이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았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홀가분해요. 그리고 뭐 1,000만 원 후원금 받았던 것도 결국은 내 추징금으로 정부에다 냈으니까 본인이 그걸 받아가는 건 본인의 몫이고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 그조차도 이제 조금이라도 저는 이분에 대해서 그래도 일말이라도 그래도 내가 힘들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부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줬고 동지로서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이 일말이라도 있었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것마저도 이제 다 떨쳐낼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지금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분명히 경고하는데, 지난번에 그 단톡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또 만약에 또다시 그 좌익 세력이나 그 뭐 심재호라든가 최근에 뭐 백영찬이나 그런 자들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또 그 용을 당하든 본인 스스로 참여하든 또 저에 대해서 거짓으로 음해나 만약 모의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될 거예요. 반드시 모든 법적 책임 다 물을 겁니다. 네? 지금 공개적으로 경고해요. 다시는 본인 이름이 저와 관련된 일에 언급이 되지 않고 본인이 이용당하지 않게끔 본인 스스로 잘 처신하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참고 용서했지만 이제 이유는 저 용서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이걸로 제가 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그 신변에 대한 그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